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급 소자 물리 과목의 첫 번째 주제로서 모스 캐패시터에 대한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모스 캐패시터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이론들을 전부 다 한번 복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부 때 우리가 만든 모스 캐패시터의 모델을 우리가 심플 모델이라고 정의를 하면요. 이 심플 모델에 가지는 한계점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번 시간에는 복습이기 때문에 디테일한 수식 전개 과정은 최대한 빠르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테일한 수식 전개 과정이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분들은 아래 링크로 남겨둔 기초반도체공학 강의를 다시 한번 시청 바라겠습니다. 모스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배웠듯이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가 만나서 만들어내는 캐패시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미 학부 시절에 메탈의 정보, 즉 메탈의 워크 펑션 정보와 실리콘 쪽의 도핑 농도를 통한 워크 펑션의 정보, 혹은 일렉트론 어피니티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우리가 모스 구조를 만들었을 때 어떤 식으로 밴드가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이미 충분한 연습을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플랫 밴드 볼테이지라는 것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메탈 쪽의 워크 펑션, 대문자로 다시 쓰겠습니다. phi m과 그리고 실리콘 쪽의 워크 펑션의 차이를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차이만큼이 결국은 나중에 서멀 이퀴블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면은 수평하게 맞춰줘야 되는 양이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이 결국은 옥사이드와 실리콘 쪽의 밴드의 휘어짐, 이만큼의 휘어짐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포텐셜의 차이가 상당히 모스 캐패시터를 해석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겠고, 이 포텐셜의 차이를 우리가 플랫밴드 볼티지라고 정의를 했었습니다. 즉 우리가 외부에서 플랫밴드 볼티지만큼을 가해주게 되면은 다시 밴드가 평평해지는, 즉 실리콘 쪽의 밴드의 휘어짐이 사라지는 전압이라고 생각해서 플랫밴드 볼티지라는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학부 때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배웠었고, 여러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어야 될 능력은 메탈, 옥사이드, 세미컨덕터의 물질적인 정보만 주어진다면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 모스 캐패시터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스 캐패시터의 동작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공식은 바로 이 공식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기초반도체 공학 강의에서 이 수식이 나오게 된 유도 과정들은 차근차근 다 배웠기 때문에 유도 과정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우리가 이 수식을 정성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자면요. 우리가 외부에서 가해주는 이 게이트 전압이 먼저 실리콘 쪽의 밴드를 평평하게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남은 전압은 옥사이드 쪽의 밴드를 휘어지게 만드는 데 사용이 되고, 거기서 또 남은 전압은 실리콘 쪽의 밴드를 휘어지는 데 사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옥사이드 쪽에 걸리는 전압의 값은 우리가 다음과 같이 옥사이드의 캐패시턴스 성분분의 QS는 우리가 실리콘 쪽에 대응되는 차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게이트에 플러스 전압이던 마이너스 전압이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게이트 쪽에 어떤 차지 QM이 형성이 될 수 있겠고요. 캐패시터 구조이기 때문에 반대편 이 실리콘 쪽에도 양은 같으면서 부호가 반대인 이런 차지가 대응이 되겠습니다. 이런 차지의 양, 즉 실리콘 쪽에 대응되는 차지의 양을 우리가 QS라고 정의를 하겠고요. 이 QS 값을 알 수 있다면 옥사이드에 걸리는 전압의 값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이 phi S는요, 실리콘 쪽의 밴드 밴딩, 즉 실리콘의 밴드 밴딩이 얼마만큼 휘어지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수식을 다시 보시면요, 플랫밴드 볼티지는 우리가 물질 특성이 결정이 되면, 즉 물질 정보가 결정이 되면은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상수값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봐야 되는 포인트는 바로 이 QS, 즉 실리콘 쪽의 차지가 얼마나 대응되는지를 계산해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겠고요. 또 하나 phi S, 실리콘 쪽의 밴드 밴딩이 얼마나 휘어지는지를 우리가 알아내야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기초반도체공학 강의에서 모스 캐패시터의 세 가지 동작 모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어큐뮬레이션 모드, 디플리션 모드, 그리고 인볼전 모드에 대해서 각각에 대해서 배웠고요.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게이트의 마이너스 전압 혹은 정확히는 이제 플랫밴드 볼티지 이하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인 경우에는 이제 홀들, 즉 메저리티 캐리어가 서페이스 쪽에 어큐뮬레이션 되는 이런 어큐뮬레이션 모드가 하나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그 다음 플랫밴드 볼티지 상황을 거쳐서 게이트의 이제 포지티브 전압, 조금 더 정확히는 이제 플랫밴드 볼티지 이상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홀들이 바깥쪽으로 밀려나게 되면서 디플리션 리전을 만드는 디플리션 모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에 강한 플러스 전압, 조금 더 정확히는 VT 이상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이 인터페이스 쪽은 원래는 P타입이었지만 N타입처럼 전자가 많은 상태로 반전이 되는, 즉 인벌전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는데, 이것을 인벌전 모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학부 때 우리가 각각의 모드들, 즉 어큐뮬레이션 모드, 디플리션 모드, 인벌전 모드에 대해서 QS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PhiS가 어떻게 되는지를 구해봐서 우리가 그것을 합쳐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심플 모델이라고 부르도록 할 텐데요. 우리가 어떤 현상을 수학적으로 모델링 할 때 가장 단순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처음에 하는 테크닉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즉 구간을 나누어서 각각의 모델을 만들고 그것을 하나로 합쳐서 전체 모델을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 사실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기초적인 수준의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학부 때 우리가 이렇게 각각의 모드들을 나누고 각각의 모드들에 대해서 해석을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겠습니다. 각각의 모드들에 대해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부터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큐뮬레이션 모드입니다. 어큐뮬레이션 모드는 우리가 게이트의 마이너스 전압, 우리가 P타입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했을 때, 조금 더 정확히는 플랫밴드 이하의 전압을 인가를 했을 때 메저리티 캐리어인 홀들이 이 인터페이스 쪽에 모이는 상황을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모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모스 캐패시터를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파라미터 두 개, 우리가 QS를 구하고 PhiS를 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어큐뮬레이션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QS를 우리가 Q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정의를 할 테고요. 이 두 값을 우리가 구해내는 것이 이제 가장 키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PhiS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P타입 쪽에 홀들이 있고 이 홀들이 이 인터페이스 쪽에는 더 많이 모여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벌크 쪽에 있는 홀의 농도는 우리가 그냥 도핑해준 도핑 농도와 같겠지만, 우리가 전압을 인가를 해서 밴드가 휘어지게 되면, 즉 서페이스 쪽에 밴드 밴딩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때 모여진 홀의 양을 PS라고 하면요, PS는 우리가 수식을 유도를 해봤었죠. 우리가 학부 때 유도한 것이니까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서페이스 포텐셜이 변하는 것에 익스포넨셜하게 비례해서 인터페이스 쪽에 홀들이 모여있게 되겠습니다. 즉 익스포넨셜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이 서페이스 포텐셜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이 쌓이는 홀들, 어큐뮬레이션 되는 홀의 양은 아주 급격하게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게이트 쪽에 지금 플랫밴드 이하의 전압을 인가를 하는데 더 큰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마이너스 QM이 형성이 되겠죠. 이것에 대응되는 플러스 QS 값은 서페이스 포텐셜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대응될 수 있기 때문에 서페이스 포텐셜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학부 때는 가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은 게이트 전압이 점점 더 네거티브 쪽으로 간다 하더라도 그것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마이너스 QM을 서페이스 포텐셜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서페이스 포텐셜의 변화는 거의 없다. 즉 서페이스 포텐셜의 변화는 거의 없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학부 때 했던 가정이 되겠고요. 따라서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는 서페이스 포텐셜을 0으로 가정을 했기 때문에 다음 같은 식으로만 남게 되겠고, VOAX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었으니까 최종적으로 Q 어큐뮬레이션, 이것이 바로 이제 QS가 되죠. QS가 다음과 같이 정의됐다는 사실을 유도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요, QS 값은 지금 마이너스 COX VG 마이너스 VFB라는 식으로 결정이 되고, 서페이스 포텐셜은 0이라고 우리가 심플 모델에서는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플리션 모드입니다. 우리가 게이트에 플랫밴드 볼티지 이상의 전압을 인가하면서 VT 이하의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게이트 쪽에 인가된 포지티브 전압에 의해서 홀들이 바깥으로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홀들이 밀려나게 되면서 인터페이스 쪽에 있던 억셉터 이온의 픽스 차지들이 보이는, 즉 픽스 차지들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이러한 디플리션 리전이 형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PN 접합에서 배웠듯이 디플리션 리전이 발생하였을 때 그 디플리션 리전이 만들어내는 차지,
즉 Q 디플리션은 아주 쉽게 우리가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도핑 농도, 억셉터의 도핑 농도와 그리고 디플리션 리전의 폭 XD의 곱으로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디플리션 모드인 경우에는 QS는 아주 쉽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서페이스 포텐셜의 변화 phi s는 얼마가 되는지를 한번 다음 슬라이드에서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hi s의 계산은 조금 복잡한데요. 우리가 Q 디플리션은 이미 알고 있고 이 디플리션 리전의 폭은 우리가 PN 접합에서 이미 유도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식에서 결국은 이 VOX 부분이 마이너스 COX분의 Q 디플리션이 되고 이 Q 디플리션은 요 값이죠. 그렇죠? 요 값이 오고 여기서 XD 값은 또 요 값이 오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상수 덩어리 이 부분을 감마라고 정의를 하고 앞으로 바디 이펙트 파라미터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식을 정리하고 나면은 결국 phi s, 루트 phi s, 즉 phi s에 대한 2차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고요. 2차 방정식을 우리가 근해 공식 구하듯이 풀어내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phi s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얻어낼 수 있겠습니다. 감마를 이용해서 조금 간단히 표현하면은 다음과 같이도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phi s는 게이트 전압에 의한 함수로 표현이 되고 이 게이트 전압의 루트에 또 제곱이 씌워져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비례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게이트 쪽의 전압을 포지티브 쪽으로 더 증가시키게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 서페이스 포텐셜의 변화가 원래 벌크 쪽에서의 페르미 레벨과 인트린직 페르미 레벨 차이 phi FP의 2배가 되는 시점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 phi FP의 2배가 되는 것만큼 서페이스 포텐셜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겠고요. 이 시점을 우리가 스레스홀드 시점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스레스홀드 시점의 정성적인 의미는 반전이 되어서 생성되는 전자의 양과 원래 벌크 쪽에 있었던 홀의 양이 서로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를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수식적으로는 phi s가 2pi fp랑 같아지는 시점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앞에서 유도했던 식과 동일합니다. 즉 디플리션 모드에서 유도했던 식을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단지 이 phi s 부분만 2pi fp로 바꿔주고 이때 게이트 전압의 크기를 VT라고 정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VT 정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인벌전 차지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수식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가 디플리션 모드의 식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즉 디플리션 리전이 만들어내는 차지는 우리가 고려를 하고 있지만 점점 게이트 전압이 포지티브로 증가하면 따라서 이 인벌전 되는 차지가 만들어내는 인벌전 차지도 같이 증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인벌전 차지, Q 인벌전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무시를 하고 만들어내는 수식이기 때문에 이 VT 수식은 사실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이트에 VT 이상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를 우리가 스트롱 인벌전 모드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이때는 반전된 전자층이 완벽하게 형성된 상황을 의미를 하겠습니다. 이때 형성된 전자의 농도를 우리가 NS라고 부르게 되면요, 이 NS의 값은 우리가 어큐뮬레이션 모드와 매우 유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반도체 공학 강의 때 한번 유도해 봤었는데요, 이 NS의 값 역시 마찬가지로 익스포넨셜하게 서페이스 포텐셜의 변화에 비례를 하게 되겠습니다. 즉 서페이스 포텐셜이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NS 값이 급격하게 증가가 될 수 있겠고요.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게이트 쪽에 플러스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플러스 차지 QM이 대응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게이트 전압을 올리게 되면은 이제 델타 QM이 발생을 할 텐데요. 이 델타 QM에 대응해서 이제 실리콘 쪽에도 델타 QS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실리콘 쪽에는 스트롱 인벌전 모드에서는 디플리션 차지와 인벌전 차지 모두가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스트롱 인벌전 모드에서는 이 Q 인벌전이 매우 쉽게 증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하였듯이 NS 값이 서페이스 포텐셜에 익스포넨셜하게 변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델타 QS 값은 거의 델타 Q 인벌전이 대응을 해서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델타 QM이 발생을 하더라도 이 델타 QM은 모두 이 인벌전 레이어의 차지가 대응을 해서 증가되고 감소하면서 대응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즉 Q 디플리션은 이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따라서 surface potential은 거의 변화가 없다. 어느 시점 이후부터, 즉 스레솔드 시점부터는 거의 변화가 없어도, 즉 아주 조금만 바뀌어도 Q 인버전이 급격하게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고정된다라고 가정을 했었고요. 그리고 디플리션 차지는 변화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디플리션 리전의 폭은 스레솔드 시점의 폭의 거의 최대값으로서 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페이스 포텐셜은 이미 값을 얻었네요. 그렇죠? 2πfp로 고정된다라고 가정을 했고요. 마지막 남은 건 이제 Q 인버전의 값만 알면 되겠습니다. Q 인버전의 값은 이제 또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용한 요 식이 있겠고, 이제 이 식이 다음과 같이 넘어가는데, 이 QS가 지금 Q 디플리션과 Q 인버전의 합으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이 부분 Q 디플리션까지 포함된 이 부분은 앞에서 VT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Q 인버전에 대한 식이 나오게 되었고, 마지막으로 Q 인버전은 다음과 같이 정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학부 때 배운 우리 모스 캐패시터의 심플 모델에 대해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 이하일 때, 그리고 게이트 전압이 플랫밴드와 VT 사이일 때, 그리고 게이트 전압이 VT 이상일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구분을 짓고 각각의 모드들, 어큐뮬레이션 모드, 디플리션 모드, 인버전 모드에 대해서 phi-s와 qs가 어떻게 되는지를 유도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얻어낸 정보는요, phi-s는 게이트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합니다.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는 0으로 간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디플리션 모드에서는 조금 복잡한 형태의 수식으로 나오게 되겠고, VT 이상 스트롱 인버전 모드에서는 2πfp로 고정된다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 바로 심플 모델의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비슷하게요, 우리가 디플리션 리전의 폭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것이 결국 이제 Q 디플리션 차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결국 게이트 전압의 바뀜에 따라서 어큐뮬레이션 모드일 때는 디플리션 차지가 없다가 이 디플리션 모드일 때는 점점 증가를 하게 되겠고요. 다음과 같은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VT 이상에서는 디플리션 차지의 변화는 없다라고 또 가정을 하는 것이 심플 모드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실리콘 쪽에 형성되는 차지, 즉 QS 값은요, 결국은 우리가 3개의 구간으로 나눴기 때문에 각각의 구간에서 발생하는 차지의 양을 다 합치면, 즉 QS 값은 Q 어큐뮬레이션 플러스 Q 디플리션 플러스 Q 인버전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Q 어큐뮬레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죠. 그렇죠?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지가 형성이 된다라고 유도를 했었고, 당연히 디플리션 모드와 인버전 모드에서는 0이 되는 값이 되겠습니다. Q 디플리션은요, Q 디플리션 모드는 마찬가지로 디플리션 모드에서 발생을 하고, 이 값이 VT 이상에서는 그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Q 인버전은요, 게이트 전압이 VT 이상에서 다음과 같이 또 수식으로 결정이 된다라고 유도를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전체 QS의 경향은요, 바로 게이트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변화를 가지게 되겠습니다. 앞에서 유도한 QS와 VG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모스 캐패시터의 캐패시턴스 값을 유도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결국 캐패시턴스는 게이트 전압이 바뀜에 따라서 실리콘 쪽의 차지가 얼마만큼 바뀌는지를 나타내는 값이 되겠고요. 이미 우리가 이 커브를 유도를 했죠. 그렇죠? 그리고 캐패시턴스는 이 커브의 기울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어큐뮬레이션 모드에서는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일정한 값을, 즉 COX 값을 가지다가 디플리션 모드에서는 약간 값이 바뀌게 되겠고요. 다시 인버전 모드에서는 일정한 기울기, 똑같이 COX 값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CV 특성, 즉 캐패시턴스 볼티지 특성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즉 심플 모델로부터 유도한 CV 특성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직접 CV 특성을 측정해보지 않더라도 실제 모스 캐패시터의 CV 특성이 이렇게 무 자르듯이 일정하다가 급격히 바뀌다가 VT 시점에서 어느 또 급격하게 바뀌는 이런 불연속적인 커브가 나올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되지 않죠. 실제로는 우리가 측정해보면 이 부드러운 이런 커브들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심플 모델로부터 예상되는 CV 커브와 실제 측정 커브와의 차이점은 바로 우리가 앞에서 여러 가지 가정을 했기 때문에, 즉 그 가정들이 실제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이 구간을 나누어서 해석을 했는데 이 구간이 이어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모델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불연속적인 커브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금 더 정확한 또 발전된 형태의 모델을 다음 시간부터 한번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